네, 그럼 지금부터 제2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 참석하고 계신 모든 참가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저는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을 맡고 있는 이승희 아나운서고요. 저는 이제 오전에 제1세션을 함께 했는데 오후에는 2, 3, 4세션을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이 세션의 주제는 시장 원리 기반 에너지 다소비 효율화라는 것으로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토론에 앞서서 먼저 발제 발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시고요. 주제는 에너지 위기 시대 에너지 수요 효율화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조홍조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에너지 수요 효율화 관점에서 에너지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굉장히 텀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 먼저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 미국의 에너지 전환표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원천적인 프라이머리 소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소비단 되겠습니다. 왼쪽에는 원유가 있고, 그리고 천연가스가 있고, 재생에너지가 있고, 원자력이 있고, 석탄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수송과 산업과 가정과 그리고 이 상업용이 있는데요. 직선으로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부분은 대부분 열 에너지입니다. C하고 O2가 만나서 점화원만 있으면 90% 이상의 효율을 발생시키면서 바로 열 에너지로 사용이 되고요. 중간에 있는 박스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전기화를 통하여 마지막 최종 소비를 만드는 전기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전기화 과정은 보시다시피 35% 정도의 효율을 발생시키고 65%는 낭비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전기라고 하는 것은 이송 거리를 감에 있어서 송배전망 효율이 달라질 것이고 손실이 생기고 발전하면서도 에너지 손실이 생깁니다. 여기 재생에너지는 한 15% 정도의 효율밖에 되지 않고요. 화석연료 발전기도 한 5, 60%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균 35%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로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려고 하면 열 에너지를 대체한다는 그 아이디어로 가버리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 인상을 우리는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화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라는 것이 물가 안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석탄이 발생하면서 국제 무역이 증가된 그래프이고요. 두 번째는 그로 인한 물가 변동성이 줄어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석유가 등장하면서 국제 무역이 어떻게 증가됐느냐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물가가 안정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폭발적으로 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동수단으로서 석유를 사용하게 되면서 원천적으로 이 석유는 액체이기 때문에 어떤 용기에 담을 수도 있고 이동도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으면 생산지도 다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류 이동 가격을 폭발적으로 떨어뜨리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는 것이 결국 자유무역을 증가시키게 되고 값싼 물건이 이동되면서 저소득층에게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를 전기화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어느 정도 가능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열 에너지 부분이 전 세계 에너지 사용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컨이 교통 부분이죠. 운송 부분은 32%, 전력화 비율은 거의 전 세계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전기가 재생에너지로 하기 좋기 때문에 전기 부분은 재생이 27% 정도 차지하고 있고 여전히 화석연료와 원자력, 수력 이런 걸 원자력과 다른 대체 에너지를 포함한 게 약 한 73% 정도 되겠습니다. 근데 왼쪽 제일 열 에너지 부분을 보시면 재생에너지로 열을 생산해서 지금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2.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은 엄청난 과정이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된다는 걸 이해해야만
에너지 전환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 산업 부분은 대부분 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에서 열을 사용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이것까지 전기화로 넘어가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화석연료 가격도 폭등을 하였고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광물 자원의 가격도 폭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작년 한 해 내내 고인플레이션에 엄청난 압박을 받았고 에너지라는 것이 결국 인플레이션의 원천이며 그게 넘어가서 식량 자원이나 또는 인건비, 서비스 요금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 이 가격 인상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를 가리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도 최근 들어 단가가 상승하거나 광물 자원의 공급망의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유럽에서는 거의 전기요금, 도매요금이 10배. 그래서 유럽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이 돈을 내지 못하거나 기업들이 이 에너지 가격으로는 도저히 공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10배 이상 올랐죠. 우리는 이제 와서야 요금이 오르네 마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은 요금으로 해결도 거의 불가능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것도 시민들이나 기업들이 다 돈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유틸리티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파산을 했고요. 그래서 정부가 에너지 보조금으로만 유럽에서 1트릴리언 유로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얼마냐면 GDP의 약 1.8% 됩니다. 우리나라의 GDP가 한 2천조 되고 2%로 대략 잡아보면 한 40조 원 정도의 에너지 부양책이 필요하다라는 계산이 나오고 이 돈은 정확하게도 한전의 32조 적자와 가스공사의 9조의 미수금과 유사한 금액으로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에너지 비용의 상승을 억제해야만 국가가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줄어들고 거기로부터 시민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에너지 위기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격의 변동성과 급등, 그리고 정책적으로 에너지 안보가 드디어 탄소 중립과 동일한 선상에서 다뤄야 된다는 걸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고 에너지 교역 자체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공급망의 문제가 교란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값비싸지게 않게 하는 저희의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사회도 에너지 효율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재생에너지나 다른 에너지 전환도 촉진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에너지 효율화 방안입니다. 수요자의 행동 변화가 탄소 중립에 필수적이다는 것은 IEA 자료에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림이 좀 작아서 잘은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전기화 또는 열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행동 변화는 기본적으로 가격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강제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값싼 에너지 상황에서는 무작정 많이 쓰는 것이 가장 옵티멀한 스트래티지입니다. 지금 돈을 안 내도 되는 상황이라면 미래 세대에 미루기만 하면 되고 현재 과소 사용자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 중립의 가장 필수적인 여건은 산업과 수송과 빌딩과 과정의 분야에 있어서 수요 효율화를 갖춰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레귤레이션과 인포메이션과 인센티브의 3박자가 갖춰야 된다고 유럽 사회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 넷째로 2050년 탄소 중립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 소비자의 행동 변화와 수요 효율화 되겠습니다. 유럽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수요 효율화의 목표를 보면 2030년 목표를 11.7% 정도 더 감축하겠다. 에너지 사용량을 수요 효율화를 통해서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한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유럽 사회에서 지금 이제 원래는 한 29% 수요 감축을 하겠다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40.6%까지 수요 감축을 통하여 새로운 타겟을 만들고 있습니다. EU 그린 딜, 그 다음에 EU Fit for 55를 통하여 강화된 기준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요 효율화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냐면 이게 이제 목표가 저희 있어야 되고요. 수요 효율화에 대한 그리고 여기에 따른 디렉티브나 룰과 같은 정부의 어떤 행정적인 조치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efficiency라는 것이 무엇인지 에너지에 대한 효율화 레벨의 등급화 등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다른 에코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이제 디자인적인 측면과 개념 설계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히팅과 쿨링을 동반하여 저희가 이제 에너지 효율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뭐 히트 펌프라던가 에어컨의 이 효율 등급이라던가 등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에너지 이피션시 빌딩, 당연히 제로 에너지 빌딩과 같은 것들에 대한 추진에 대한 기술적 여건이 중요하겠고, 이 서스테이너블한 프로덕트, 이 LCA 관점에서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탄소가 어디에 묻어 있는지부터 생각해야지만 그 전반적인 전환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열과 파워를 동시에 생각하는 이제 열병합 발전과 같은 것들이 도심지 근처에서 소규모로 분산 전환 형태로 들어와야지만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파이낸싱이 어떻게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유럽 사회에서 이제 이와 같은 펀딩들이 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 지금 보시면 이태리 같은 나라가 아마 수요 효율화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펀딩을 가장 많이 하겠다고 하는 선언한 나라는 이태리 정도이며, 이런 나라들이 지금 한 25.4% 정도의 자기네 25.48% 정도의 에너지 효율성과 그만큼의 돈을 투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적 자금이 지금 여기에 효율화 사업에 투자되고 있고요. 건물 에너지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른쪽 밑에 보면 대부분의 EU 내 건물 에너지의 효율화가 약 수요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에너지 전환 통하여 에너지 부분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사실 스마트 시티 개념으로 들어가서 에너지와 폐기물과 전력과 통신과 가스가 통합적으로 번들링할 수 있고, 그 시티 자체에서 서스테이너블 가능한 도시로 형성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작년 유럽에서 수요 효율화의 가스 수요를 15% 감축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었고, 심지어 작년에는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온이 따뜻했기 때문에 가스를 많이 사용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가격이 그만큼 오르면서 유럽 사회에서는 전기는 30% 정도 수요가 감소됐고, 가스는 19%도 작년 겨울 내내 수요가 절감되었습니다. 가격 시그널이 명확하게 작동을 하였고, 그에 따라서 수요가 감축된 게 가장 크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행동들을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작년 연말은 이제 가스가 부족해질 것이다. 그래서 비축을 정말 많이 했으며, 그와 동시에 수요 절감을 해라라는 굉장히 이제 약간 과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샤워 시간을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해라. 뭐 어떤 언론은 둘이 한꺼번에 샤워를 해라 등등하여 이 수요 효율이 결국 생존의 문제로 닥쳤을 때 유럽이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보여줄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생존의 문제가 안 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만은, 닥쳤을 때는 에너지 절감, 그것도 가격 시그널이 존재하면서 에너지 절감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 그리고 작년에는 크리스마스 점등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없어졌습니다. 에펠탑에 불도 다 꺼버리고요. 이제 그런 종류의 일들을 우리는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고물가 상황에서 요금도 못 올리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수요 효율화는 ER이라고 하는 에너지 효율화 촉진 정부 부처가 단독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미국도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의 3분의 2가 건물과 제조업에서 미국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산업에서 거의 한 3분의 2가 나옵니다만은, 미국도 건물과 제조업에서 나오는 CO2를 절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정의 에너지 효율화도 당연히 중요한데요. 뭐 여러 가지 종류를 통하여 효율화를 하려고 하고, 지금 왼쪽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각 주별로 효율화 목표를 세팅해놓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에너지 효율화는 가져가야 되겠다. 에너지 전환 측면이 아니라 효율 측면을 이 정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미국의 에너지 효율화를 보면서 느끼는 바는 뭐냐면,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좋은 말은 효율화는 사실 전 세계 공통입니다. 에너지를 절감하고 어떤 부분, 뭐 건물, 수송, 가정 부분이 줄이는 부분들도 다 비슷합니다. 근데 가장 마지막으로 미국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바는 뭐냐면, Fine Clean Energy Job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이 효율화는 결국 산업화돼야 되고, 기술 촉진을 통하여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고용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효율화가 거기서 투자하고 뭔가 기업에게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결국 일자리와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효율화의 최종 목표라는 것입니다. IR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미국의 IR은 뭐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청정 에너지와 에너지에 대한 산업의 자국화, 미국 내 영토의 모든 에너지 시설과 제조업 공장을 지어라 라고 하는 일종의 자국화라고 보입니다.
청정 에너지와 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에너지 시설, 기관 시설들을 모두 선진화하고 자국 내에다 설치하겠다. 이게 이제 중국에게 들어가는 재생에너지로 통한 중국의 그 부가가치 증가를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에너지 효율 부분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및 ES 소재, 부품 국산화법이고요, 사실은. 그리고 미국 내 생산 또는 FTA를 체결한 프렌들리 쇼링만 인정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현대와 기아차는 7,500불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에너지 효율화라는 관점 자체가 미국의 에너지 안보라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이고요. 여러 가지 각종 보조금을 투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한 350조, 많게는 650조까지에 대한 이 에너지와 관련된 IRA 투자 금액은 결국 미국의 에너지 산업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효율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가정 부문에서는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베스 프로젝트 약 30%의 추가 세금 혜택. 세금 혜택이 두 가지죠. ITC라고 하는 Investment Tax Credit하고 PTC라고 하는 Production Tax Credit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세액공제하고 생산세액공제를 동시에 제공하겠다. 그래서 에너지 산업과 그 효율화를 달성하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산업 건물 고도화, 연구시설 인프라 고도화, 선진 우라늄 연료 등등을 다 포함하고 있고 결국 여기서는 이제 이 무탄소 전원을 얼마나 빠르게 개발할 것인가와 이 다른 에너지원인 이제 항공유라던가 또는 바이오 연료, 디젤 연료의 청정화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것이고 대부분 수송 분야의 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혜택들이 늘어날 거라고 보입니다. 결국 그렇게 됐을 때 전기 수요가 폭발할 것인데 그 전기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까지 이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본 매니지먼트, CCS나 DSC 이렇게 직접이나 간접적으로 탄소를 포집하거나 매립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도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보고 있으면 제가 작년 2월에도 올랜도, 플로리다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기본적으로 닉네임이 뭐냐면 선샤인 스테이트입니다. 플로리다가. 근데 정말 웃긴 게도 77%가 클라우디 데이입니다. 얘네가. 선샤인이 없어요. 선샤인 스테이트인데. 그래서 뭐를 하냐면 모든 기술을 다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SMR이 될 수도 있고 지열이 될 수도 있고 ESS나 재생에너지를 당연히 늘림과 동시에 가스 발전소도 여전히 운영을 할 것이고 다양한 에너지의 복합 조합을 통하여 효율화와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는 사실 뭐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여기도 뭐 기본적으로는 주택 가정에 대한 효율화 기기 보급,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나 연료전지 친환경차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S+3이라고 해서 Safety, Energy Security, Energy Efficiency, Environment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그린 성장 전략이라고 해서 2020년에 발표했는데 여기 이제 제로 에너지 빌딩과 관련된 것들이 집중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내 에너지 수요 효율화가 왜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무역 적자가 연 12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게 에너지 가격의 인상이 주요 요인임과 동시에 수출 기업들의 수출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인상되면 결국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잘 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 가격이 실제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으면 또 수요 절감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 시그널을 통하여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결국 무역 적자를 줄이는 길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에너지 원단위 전력량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에너지 원단위가 줄어드는 데 비하여 우리가 성장하는 요인은 우리는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이 제조업들은 열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 에너지를 원단위를 줄이는 것은 극강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한다면 이 원단위는 훨씬 높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 에너지와 수출 주도로 되어 있는 이 중요한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들, 제조업이 저희의 30%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 제조업이 30%를 넘어가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일본이 한 19%고 독일이 한 2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조업의 경쟁력을 잃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에너지 다소비 업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원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넘어갈 수 있냐는 결국 에너지 효율화 또는 아리백을 달성하게 한 에너지 요금을 어떻게 만드느냐 등등의 다양한 절감 효과를 발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산업이 거의 60%의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다소비하는 에너지를 효율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탄소 중재 방법이다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 6월에 사실 정부가 시장 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사실 좋은 이야기는 여기 다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는 이미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고 이 내용은 사실 전 세계 거의 공통입니다. 달라질 게 별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다른 건 뭐냐? 요금이 전혀 이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상품을 효율화 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열고 그게 소비자들에게 좋은 점이 되면 기술 개발을 기업이 할 것인데 이걸 해봐야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연부를 계속 외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에너지 효율화가 25% 개선인데 산업, 가정, 건물, 수송 3대 부분의 수요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연간 20만 톤 T 이상의 다소비 기업의 대상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 혁신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고 뭐 이런 에너지 이피션시 파트너십 3.0, 30 뭐 이런 것들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고 이제 중요한 것도 ERS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제도, 뭐 한전이나 가스공사, 우리나라 주요 공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여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급자에게만 이러한 강요를 할 것이 아니라 수요자에게도 가격 시그널이 전달돼야 됩니다. 3대 기기 효율 관리 제도 같은 것들도 있어서 지금 이제 산업과 가정과 수송에 대한 여러 가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정과 건물은 에너지 캐시백, 그다음에 효율 관리 목표제, 뭐 자립률 제고 등등의 여러 가지 있고 수송 부분에서도 전기차 전비 개선, 이제 전기차에게도 연비라는 것을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전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친환경차를 보급하고 교통과 항만 인프라를 적극 구축해야 됩니다. 저는 탄소 중립의 마지막 궁극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비행기를 배터리나 CO2가 안 나오는 연료로 날릴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어려운 기술적 테크놀로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걸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런 부분의 효율화 작업이 결국 CO2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전체 이 건물 부분에 대한 절감량에 상응하는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 제도 같은 걸 주어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수요 관리를 기반으로 하겠다라고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발달있는 디지털 산업을 잘 육성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송매점망 관리만 해도 사실은 사람이 길을 따라가면서 2인 1조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엔 미국이나 유럽은 전부 드론을 띄워서 하고 있으며 송유관이나 가스광도 전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절감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테크놀로지를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 기반의 거버넌스도 효율 투자와 관련된 녹색 지원, 녹색 보증, 그다음에 수요 활성화 같은 것의 개시별 요금제, 그다음에 지역 요금제를 활발히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요금제가 지금 분산에너지 활성화법 때문에 걸려서 지금 통과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 전력 수급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송배전망을 어떻게 더 연결할 것이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전이 지금 재무적 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는 용원한 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분산화와 효율화 그리고 그에 따른 섹터 커플링 등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애공단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산업, 건물, 수송, 기기, 다른 기기 부분까지 들어가 보시면 다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있고요. 이런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공통입니다. 다른 아이디어라는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절감하고 새로운 기기를 효율 높게 개발하고 그거 보급하고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에너지를 효율화하겠다라는 것은 기존 시나리오 대비 지속적인 에너지 수요 감소를 추진해야 된과 동시에 이게 가격 시그널을 통해서 인센티브 제도와 강력한 규제, 그다음 수요 감소가 일어나야 되고요. 유연화를 통하여 기술적 진보를 통한 수요의 매칭, 수요와 이 기술 에너지 수요 공급 매칭을 테크놀로지 이용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전력거래소는 급전 지시를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면 그 수요 공급이 적게 일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유연화해야 된다.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이제 주장하는 바가 이 아래에 있는 세 가지인데요. 어떤 제도가 들어오더라도 시장 제도가 일단 정확하게 보상을 어떻게 할지 결정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에 따른 인프라가 적기에 건설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그에 맞는 안전이나 가격이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제 정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세 개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신재생,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논쟁거리들과 이 재정적 문제들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고려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프라와 시장과 규제가 동시에 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화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 효율 기기의 보급 사업의 인프라와 그다음에 가격을 얼마나 보장해서 기업이 투자를 할 것인가와 규제에 관련된 거버넌스가 동시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제 뭐 다른 것보다는 수요를 좀 유연화해야 되겠고, 그로부터 분산화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매칭을 잘 하는 테크놀로지로 매칭 시스템이 정확하게 개발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정부가 해야 되는 어떤 지원 사업들은 대출이 될 수도 있고, 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고, 세금 혜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다 이미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오랫동안 계속해서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 것들이고,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인가는 가격 시그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술 혁신이 당연히 중요할 것인데요. 아까 말했던 전기 부분은 굉장히 그래도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열 분야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최선의 노력의 기술 개발, 그다음에 수요 관리, 그다음에 저장 장치, 에너지 저장 중에 열 저장 장치 같은 것까지를 포함하여 해야 되며, AI를 활용하고 양방향 통신 거래를 통하여 정산 제도까지, 에너지가 전기차를 충전할 때 그냥 정상까지 딱 되도록 하는 어떤 제도들이 마련돼야 되며, 이렇게 보안, 블록체인까지 다 사용하면 합리적인 에너지 효율화가 달성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법과 제도가 여기에 맞게 들어오고, 제도 정비해야 되며 글로벌 협력을 통한 사업까지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오후 세션, 두 번째 세션의 첫 번째 발표 함께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자 OECD 국가 중에서 에너지 저효율 국가에 속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에너지 가격 정책이 실효적 측면에서 실패했다고들 하는데요. 오늘 교수님의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사례를 다양하게 공유하면서 보다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표 감사드리겠고요. 그럼 이어서 저희는 패널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좌장님과 패널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장으로 함께해 주실 이종수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협동과장 교수님이십니다. 네, 이어서 토론회는 김성환 에너지공단 수요관리 이사님, 이어서 김지효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요관리 팀장님, 좌종훈 솔라 엣지테크놀로지 코리아 지사장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제를 해주신 조홍종 교수님 계십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세션 토론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의견 및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채팅창에서 댓글 쓰기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질문 주시고 의견도 개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마이크를 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좌장을 맡은 이종수입니다. 이미 소개를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토론자 분들로부터 약 각각 한 5, 6분 정도 시간을 갖고 토론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발표를 하셨던 조홍종 교수님께서 랩업을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전 질문 그리고 이후에 플로어에서 나오는 질문 혹은 유튜브에서 나온 질문들에 대해서 여기 발표자 및 토론자들이 얘기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조홍종 교수님께서 사실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조홍종 교수님 평소 때 말씀하신 거에 비해서 굉장히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누가 봐도 이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와중에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조홍종 교수님의 해외 사례라든지 혹은 국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보고 또 오늘 여러 뜻을 모아보면 뭐 해결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방향성이라든지 실마리 같은 것들은 좀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소개 순서대로
토론자의 토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공단의 김성환 이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에너지 효율화 문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국가에서 에너지 수급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우선 과제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앞서 조홍준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난해 6월에 시장 원리 기반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12월 달에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에너지 효율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는 본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효율 혁신과 전략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국가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한 정책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공단은 관련 정책들에 대한 집행기관으로서 현재 산업과 건물 그리고 수송 분야에 있어서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산업 부분의 총 에너지 사용량의 63%를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인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소비 기업들에 대한 효율 향상 노력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에너지 효율 혁신 파트너십 구축 사업인 킵30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5년간 매년 1%의 에너지 원단위를 개선하자는 것인데 지난 10월에 에너지 다소비 30개 기업과 협약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에너지 사업 계획서를 현재 작성을 해서 올해부터 27년까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아이템이 현재 접수된 거로는 약 50개 정도의 전략 아이템을 현재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이 전략 아이템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2조 5천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원단위 개선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현재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여 기업들이 현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어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3개의 에너지 원단위 개선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의 효율 향상 지원을 현재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에너지 효율 혁신 선도 프로젝트 사업인 키프로서 사업을 통해서 무상 진단과 고효율 설비 개최를 위한 자금 융자 지원, 그리고 펨소 구축 사업을 통해서 진단과 투자 그리고 관리까지 패키지형 지원 사업을 현재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기축 건물과 관련해서 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총 건축물의 66% 이상을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축 건물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대한 의무 진단을 통해서 현재 에너지 효율화를 적극 도모를 하고 있고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에너지 효율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축 건물과 관련해서는 고효율 건축물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건축물 효율 등급 제도를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로 흡수 통합하는 것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의 인증 의무 대상을 현재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물에서 25년도부터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민간 건축물까지 저희가 확대하는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수요 효율화 정책을 통해서 연평균 0.8%씩 증가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 효율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를 비롯해서 승용차가 계속 선호도가 좀 중대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이유 때문에 수송 부분의 에너지의 거의 85% 이상이 도로에서 지금 소비가 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차량들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조 교수님 그 자료에도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수송 에너지 약 21%를 차지하고 있는 중대형 승합 화물차 이 부분에 대해서 연비 제도를 저희가 25년도부터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차종별로 단계적 도입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기술 기준과 시험 방법을 현재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 차량과 관련해서는 효율 관리 제도 강화를 위해서 기존에 그 단순 그 전력비 표시 형식으로 하던 것을 올해 12월부터는 효율 5등급 체제로 좀 표시하는 형식으로 해서 개편 운영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과 더불어서 친환경 그 차 구매 목표 강화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은 올해부터 업무용 차량을 100%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로 구매토록 지금 현재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도 좀 다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2,740여 개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구매 목표제 적용을 통해서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현재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에너지 수요 효율화 정책들을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자들의 자발적인 그 투자와 실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해서 시장 원리 기반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가격 현실화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 정책 등을 통해서 지속 정책들을 하게 될 때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이사님께서는 지금 조홍종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국내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많은 부분들을 지금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소비 기업, 중소 중견기업, 그리고 건물, 수송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단이 열심히 하고 있는 노력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기반의 효율 향상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 그 전제는 이제 시장이 작동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자꾸 이제 얘기들이 이 시장으로 혹은 가격으로 오게 돼서 조금 지루하긴 하시겠지만은 그 중요성을 더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지효 박사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수요관리연구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지효라고 합니다. 오늘 조홍정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에너지 효율은 지금처럼 높은 에너지 가격이 지속이 되고 있고 또 기후 위기가 우리 현실을 덮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확실하고도 비용이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2027년도까지 원 단위를 25%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또 사실 얼마 전에 독일도 에너지 이피션시 액트라는 그 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조홍종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던 그 유럽의 EU 에너지 이피션시 디렉티브 그 개정안 이행의 일환으로 독일에서 그 에너지 효율 목표를 법제화하는 지금 법안을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을 26.5% 감축하고 1차원 에너지 소비량을 39.3%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 특이한 것은 공공 부문에 대해서 별도의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일정 비율의 폐열 등의 이상으로 사용하겠고 의무화하겠다 등의 이런 강도 높은 그 에너지 효율 법안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그 효율 강화나 강도 높은 목표 설정은 정말 주요국의 공통적인 대응 방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최근에 참 많이 얘기를 했는데 원론적으로 돌아가 보면 에너지 효율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에너지 서비스를 쓴다고 하는데요. 에너지를 직접 쓰지 않고 가정에서 가전제품을 쓰시거나 자동차의 동력을 쓰시거나 혹은 공장에서 열을 사용하는 이런 에너지를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그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나 설비의 효율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그 에너지 서비스를 요구할 것인가에 대한 그 요구
그리고 그 에너지 서비스를 얼마나 똑똑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 행태의 3박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3박자를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나 설비의 효율은 우리가 고효율 기기나 설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 되는 것이고, 에너지 서비스의 요구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약을 하면 되는 것이고, 에너지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어떤 그 스마트한 에너지 소비를 이제 강조를 하게 되면 이 3박자가 충족이 되는데요. 사실 이 에너지 효율 결정의 3박자를 결정하는 핵심은 정말 오늘 많이 말씀이 논의가 됐지만 에너지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합리화돼서 시장의 원가를 반영할 경우에 고효율 설비 투자의 그 투자비의 원가를 우리가 빨리 회수를 할 수가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효율이 높은 설비는 그렇지 않은 설비에 비해 조금 비쌉니다. 예를 들자면 제로 에너지 건축물 같은 경우 아직 확실하게 얼마가 더 비싸다라고 통계가 잡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공사비가 일반 건물, 일반 1등급 건물에 비해서 10%에서 20% 정도 높을 것이다라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의 회수가 빨라질 것이고 시장에서의 자발적인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공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에너지 가격이 적절하게 합리화될 경우 에너지 서비스의 요구량도 합리화될 수 있고, 그 사이에서 새 틈 없이 스마트하게 에너지를 사용하는 행태도 강화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3박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회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어떤 투자나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에너지 가격의 합리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조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 겨울철에 유럽의 19% 가스 수요 절감에서 세웠던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에너지 가격이 높았기 때문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실 그 이후에 이제 EU 국가들의 국민들에게 굉장한 부담을 초래했었는데요. 지금 통계에 따르면은 EU 국가 가구의 가처분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비중이 2021년도에는 8%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2022년도에 이게 거의 2배 가까운 15%로 늘었고요. 23년도에는 23%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닌 거죠. 가계 소득의 23%를 에너지 비용에 지출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 아닌데 그만큼 지금 에너지 가격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에너지 가격의 합리화를 통해서 적정히 그 사회에서 그 부담을 나누지 않는다면 나중에 더 큰 부담으로 우리 사회에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는 것이고, 사실 가격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또 국민과 기업분들에게 굉장히 죄송스럽고 또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으나, 이것들이 지금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좀 그 가격의 합리화가 에너지 효율의 우리가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 교수님과 김성환 이사님께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장 기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 대책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킵설이나 ERS 같은 이러한 제도들 새롭게 제안되고 있거나 법제가 본격적으로 시범 사업이 끝나고 본 사업이 도입되는 제도들은 사실 그 사업들의 이행력, 실효성 그리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현재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이 이러한 신규 제도나 기존 제도의 강화를 뒷받침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조속히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의 개정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논의할 필요가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도 독일처럼은 한번 또 이렇게 좀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겠다는 어떤 법제적 근거와 이행력을 담보한 우리가 그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가볍게 너무 무거운 말씀만 드려서, 이제 정부가 에너지 캐시백 사업도 하고 다양한 행태의 변화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고 계십니다.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변화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좀 제언을 드리고 싶다면은, 지금 정부나 공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그 관련된 그런 사업들 제가 한 4개 정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환경부에서 탄소 중립 포인트 에너지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이것에 기반하되 좀 더 서울시의 색채를 가미한 에코 마일리지라는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에서는 전력에 대해서 에너지 캐시백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가스공사에서는 동절기현의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라는 사업을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좀 행태 변화에 많이 익숙해져서 여러 가지 캐시백 프로그램 보고 나에게 가장 최적인지 뭔지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상태로는 사실 국민들이 이런 캐시백 프로그램의 존재 여부나
또 가입이나 이런 것들에 좀 어려워함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제도를 연구하는 연구자의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초기 단계는 좀 캐시백을 단순화해서 이용자의 접근성을 좀 확대를 하고 이후에 좀 어느 정도 여건이 조성된 다음에 그 다양한 니즈나 생활 패턴에 맞춘 캐시백을 개발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우 박사님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효율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나 혹은 프로그램들이 그 구성 요인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보여주셨고요. 유럽의 사례라든지 뭐 가격의 중요성 다시 얘기가 나왔죠. 특히 이제 아까 조응종 교수님께서 시장 제도, 인프라, 거버넌스라는 이 세 가지 틀에서 우리가 마지막 그 거버넌스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용 합리화와 관련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그러면 토론자 중에 마지막으로 솔라이트 코리아의 좌종훈 지사장님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라이트 테크놀로지스 코리아 좌종훈입니다. 여기에 참석하시고 발표 그리고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이 다 뭐 교수님이나 어떤 정책을 연구하시거나 그 정책을 이제 수행하시는 이 기관 쪽에서 나오신 이제 분들이고 그 분야에 관련해 가지고 많은 좋은 말씀과 이제 좋은 이제 비전 제시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사기업 그리고 이제 제조사 그리고 효율화를 이제 좀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제품을 이제 제조를 하는 제조사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제 수요 효율화 방안에 대한 제한과 그리고 현 시장에서의 어떤 걸림돌 그리고 그 걸림돌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개선 방안을 좀 지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좀 개선안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수요 효율화 방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이제 고민할 때 제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진 그 에너지원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비의 패턴 변화입니다.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의 저희 대한민국에서의 에너지 정책 자체가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의 트렌드로 왔다면 앞으로는 소비를 하는 입장에서의 패턴 변화와 그 소비의 변화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효율화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지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특히 이제 신재생 저희 기업 자체가 신재생에 특화되어 있는 제품에 대한 제조와 그 제조에 따른 이제 효율성을 이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 드리는 말씀이 솔직히 대한민국에서의 신재생 시장에서의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것들의 하나가 이제 정부의 보조금 그리고 그 보조금으로 인한 이제 설치의 확대, 설치의 축소 그리고 세그멘트별 이제 설치량의 증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주택 보급 사업이나 건물 지원 사업 소위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하는 건물 쪽에서의 수요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정말 가격 위주의 최저 입찰 가격에 대한 이제 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효율화에 대한 개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산업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의 어떤 퍼센티지가 뭐 60% 이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전기를 제일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 산업군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이제 간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만들어 놓은 발전소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배출권이라든지 REC라든지 이런 것들의 구매를 통한 어떤 해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정부나 그리고 우리의 어떤 마인드셋이 이게 자발적 실행을 격려하고
자발적인 이제 설치라든지 자발적인 이행을 권고하기보다는 어떤 법률적인 어떤 개정을 통하거나 그리고 그거에 합당한 이제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 소비량만큼의 특정 비율의 발전 의무 조항을 이제 공기업에다가만 이제 적용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사기업에도 적용을 시켜서 그들이 이 시장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건물 에너지 효율화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효율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제약들이 되게 많은 조건에 있다 보니 이제 효율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제품, 기자재의 효율화 사업이 또 진행이 돼야 되겠고, 이제 에너지원을 창출할 수 있는 발전소의 어떤 신규 설치에 있어서 이제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생활권으로 점점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건물에 대한 효율화를 개선시키면서 그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제 제품들에 대한 어떤 효율화, 고효율화에 대한 제품에 대한 시장의 니즈가 단순하게 이제 숫자로만 파악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기자재의 어떤 효율성과 안전성과 그리고 저희가 감안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성격을 사전에 전체적으로 이제 공유도 되고 그 공유된 바탕으로 인해 가지고 고효율화된 기자재가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돼야 이런 모든 사회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뭐 정책이라든지 그 정책을 바탕으로 이제 이행을 하는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이제 정책의 혜택을 받는 정부 기관까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이게 단순하게 비용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비용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수요 효율화 방안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고민과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논의와 그리고 심도 있는 이제 공과 사회 그리고 이제 정부와 민간의 고민들과 그거에 대한 이제 실행에 대한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사님 감사합니다. 그 에너지 효율 혹은 수요 감소를 손실 최소화라는 측면하고 소비 패턴 변화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손실 최소화라는 건 사실은 뭐 기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지만 수요 패턴이라고 하는 건 아까 조홍정 교수님 발표에서도 수요의 유연화 혹은 지리적 시간적 유연화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보 공개라든지 어떤 공감 설득이 필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그 보조금이나 입찰제도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지만은 지금 현재 산업 환경이 이 자발적인 이행이나 참여보다는 규제 중심으로 가고 있다. 이게 굉장히 문제다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공감되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자들이 토론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발제자께서 또 잠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조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 수요 효율화 그리고 분산화라는 것들이 왜 중요한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결국 생산 비용, 캐펙스하고 오펙스 더하기 이송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에너지가 생산지는 다 오지에 있습니다. 사막이거나 극지방이거나 어딘가 뭐 산 꼭대기거나 밀림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지역하고 굉장히 괴리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이게 생산되고 이송하는 비용이 어떻게 싸게 갈 것인가가 에너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여건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그런 비용을 에너지 산업에서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핵심인데 사실 전기 에너지는 이송할 방법이 송배전망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송배전망을 연결하는 사업이 지체되다 보면 전기는 무용지물이 돼요.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 짓고 있는 이 모든 시설들은 수요지까지 오기까지의 엄청난 비용을 초과적으로 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도 최근에 1360기가와트에 달하는 트랜스미션 웨이팅 리스트가 있는데 그중에 착공 비율은 15% 미만입니다. 거의 착공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청정 전기화로 가다 보면 이런 문제에 계속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라는 상품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비싼 상품임을 사람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해하지 못하냐면 대부분 공기업이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공기업은 공짜로 제공하는 거다. 그 다음에 얘들은 공공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그냥 세금 형태로 우리가 내는 돈이지 내가 사용한 만큼 돈 낼 필요가 없다. 이런 마인드가 저는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니라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사용한 만큼을 내가 내야 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야 되고 한전이나 가스공사는 그 돈을 지금 못 받은 걸 전부 채권으로 메꾸고 있고 거기에 이자까지 덧붙여서 가격을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요금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거의 극단적 상황에 치달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라도 저희가 에너지 가격이 시그널을 주고 그만큼 비싸고 귀한 자원, 우리가 희소성이 있는 자원에게는 그만큼 가격을 더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 시그널이 전달해서 아끼고 전략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효율화가 높은 기기를 사용하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되고 탄소 중립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좀 이해하고 진행하고 여기 계시는 에너지 전문가분들이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는 밖으로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설득을 하고 시민들에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좀 교육시키고 특히 초중고에서부터 에너지가 공짜가 아니다. 에너지 전환은 공짜가 아니고 비용이 든다는 걸 저는 교육부터 다시 하고 효율화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조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전 질문이 4개가 있는데요. 그 사전 질문을 먼저 좀 소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플로우하고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간략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받은 질문 중에 질문이 굉장히 긴데요. 조금 줄여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에너지 원단이 1% 감축 목표라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아까 조은정 교수님도 지금 특히 열 수요와 관련해서는 이 원단위 줄이기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과업인데 이게 1% 줄인다는 것이 과연 현실성 있는 목표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김성환 이사님께서 제일 답변 잘해 주실 것 같은데요.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네. 1% 전략이라는 건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 총 에너지 사용량의 62%를 차지하는 산업계 에너지 소비는 지금 상황이 지금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요.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대비를 하지 않으면 점점 힘들어진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킵3 사업은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서 킵3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현재 다소비 에너지 다소비 기업은 30개 기업이 됩니다. 사업장으로는 39개 사업장이 됩니다. 현재 지난해 10월에 킵3와 관련된 자발적 협약을 저희가 체결을 했습니다. 산업부가. 그리고 금년 3월 말까지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행 계획서를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모두 접수를 했고요. 접수한 내용을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총 496개의 에너지 절감 아이템을 저희가 발굴해서 지금 하겠다라는 내용이 그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절감 아이템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투자 금액이 2조 5천억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런 투자와 실천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업계들의 입장은 상당히 지금 의지가 있는 걸로 봐서 긍정적으로 지금 앞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행계획서가 지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산업부하고 공단도 직간접적으로 계속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일 경우에 에너지용 합리화 자금을 이자에 대한 차익을 저희가 보존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협력사인 중소중견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에 필요한 투자비의 융자 비율을 100%까지 상향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원단위 목표 달성을 했는 기업에 있어서는 지금 의무 진단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의무 진단을 면제하는 형식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현재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종업계들 간에 정기적인 그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운영함으로써 지금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저희가 만들 예정입니다. 현재 그 킵3 사업과 관련해서 실효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산업과학공단은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많이 도와주시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관련 기업들과 정부에 많은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전 질문인데요. 질문의 내용은 그겁니다. 배출권 거래제인데요. 지금 효율화가 지지부진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배출권 거래제도 운용이 좀 미숙하지 않았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제도 미숙의 결과로서 기업들이 이렇게 효율화보다는 배출권 구입에 좀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그 결과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현실에서 이 제도, 이 배출권 거래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김지호 박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배출권 거래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효율 향상보다는 이 배출권 구입에 이제 기업이 치중하게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은 좀 오래 전부터 있었던 지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계속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 배출권 거래제의 취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칙에서 감축 수단들 중에서 기업이 그 중에서 가장 비용 효과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업이 입장에서 배출권 구입이 가장 전략적이다 하면 사실 그 선택을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유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배출권 거래 제도의 그 개선 방향을 보면 유상 할당을 확대하고 또 벤치마크 제도를 강화하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국제적으로 배출권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며 또 그 CBAM 등 여러 가지의 그 기후 위기가 통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또 그 과거처럼 배출권 구입이 가장 기업에게 있어서 비용 효율적인 그 전략일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출권 거래제 자체를 좀 개선하는 것들 그리고 대내의 그런 통상의 여건들이 바뀌고 있는 것들에 따르면 또 장기적으로는 그 효율 향상이나 또 긍정적인 감축 활동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사실 이와 연계해서 아까 그 이제 그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킵서리 같은 그런 류의 프로그램들이 사실 이 기업들이 대부분 다 배출권 거래제 대상에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셔도 무방한데 그 기업들이 이런 활동들과 연계해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또 배출권 거래제 달성을 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출권 거래제는 거래제대로 그 개선의 방향을 가면서 이에 따라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그 제도의 이행을 도울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 제도도 같이 연계해서 인센티브라든가 자발적 협약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제도가 개선되는 흐름이 병행이 된다면은 궁극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다음 질문은 좀 짧은 질문인데요. 이 질문이 제가 이야기는 조금 다른 형태의 질문인데 질문은 뭐냐면 수요 효율화라는 게 발전 설비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수요 효율화와 발전 설비 유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는 질문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탄소 중립 과정에서 전력 수요라든지 에너지 수요가 이렇게 줄어들지는 않을 전망이라 그래서 이 질문의 내부에는 또 이 발전 부분에 있어서 효율화 같은 것들이 어떻게 또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좌종훈 지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의 내용처럼 수요 효율화하고 발전 설비 유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 참 답변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긴 한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모든 분들께서 아까 조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는 것처럼 이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이제 사회가 합의돼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효율화 달성에 맞물려서 실제로 시행될 수 있는 이제 적정 가격의 변화, 그리고 그 적정 가격의 변화를 시행할 수 있는 정부의 어떤 보조 정책이나 인센티브 제도는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그러한 조건들이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이제 동시 달성의 방법으로는 이제 계통의 안정과 그리고 이제 한전 쪽에서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부담을 나눠주는 방법인데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자가 소비 발전을 확대하고 그 자가 소비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 특히 이제 소규모 그리고 이제 특히 미국에서 이제 행해지고 있는 커뮤니티 솔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이제 발전 설비를 세우고 이게 마이크로그리드하고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한 타운이 되었든 한 지역이 됐든 한 건물이 됐든 내 집이 됐든 이제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책임 있게 소비할 수 있는 이제 자가 소비 형태의 발전 설비들이 확대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효율이 높은 기자재에 대한 개발이 필수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까도 언급드린 것처럼 한국에서의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인센티브의 정책 자체가 그런 효율성하고는 무관하게 최저가 입찰 그리고 정말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제 형태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민간 발전 사업자도 그렇고 아리백을 수행하는 수행하는 대기업들도 그렇고 이제 소규모의 어떤 이제 자영업자들도 그렇지만은 이걸 단순히 수익 사업으로 생각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게 수익 사업이 아닌 어떤 이제 에너지 대책을 이제 강구해 나갈 수 있고 이제 그 소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의무적인 책임 있는 의무적인 이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국민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받은 사전 질문은 우리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우리나라 이 효율 제도라든지 혹은 법제 그리고 이 효율화를 실행하는 것들은 우리 김 이사님께서 아까 소개하신 것처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와 있는데 결국 이게 실행되지 않는 것은 가격의 문제 아니냐라는 내용의 질문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이 얘기를 많이 하셨던 조홍준 교수님 말씀을 듣겠는데요. 조홍준 교수님 평소 때 하신 내용 다 말씀하시면 남은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전기요금 이야기를 뭐 또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전기요금이라는 것이 과연 효율화하고 연결이 될까? 당연히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가격에 반응하게 되었고요. 정상적인 요금을 내지 않으면 그 물건이 귀한 걸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한전의 문제, 그다음 가스공사의 미수급 문제 등등을 종합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한전이 최근에 발행되는 하루 채권 발행량이 거의 2,500억. 한 달에 한전이 조달해야 되는 비용이 10조입니다. 10조라는 돈을 한전은 조달을 하기 위해서 채권도 발행하고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심지어 어음까지 발행하는 상황입니다. 하루 이자만 40에서 50억. 이게 보통 우리의 기업이면 이미 파산했었어야 됩니다. 에너지 요금이 오르지 않고 에너지전을 할 수 있다. 탄소 중립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허구성이 드디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이자까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겠죠. 지금 내지 않는 원금 거기에 더하기 이자를 다음 사용자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사용자와 다음 사용자에는 별로 코릴레이션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원금 계좌를 만들어 달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 내 원금 계좌가 있다면 나는 매달 내 원금을 내고 이자를 붙이지 말아달라. 원금만 내게 해달라라는 캠페인을 벌여야 된다. 각자 모든 가구와 기업들에게 자기 계좌를 만들고 그달 자기 원금을 내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한 상황이다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생각해보면 네가 내라 내 전기요금 이런 분위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좀 더 확대되다 보면 사용자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이 부담, 이 많은 에너지원을 사용하면서 요금을 내지 않는 이 상황, 내가 부담하지 않는 상황이 우리 자식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정확하게 부담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문제는 에너지 시장을 이미 벗어났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와 이 부채 문제는 이제 금융시장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새마을금고에 약 900개 정도의 건설업체가 연체를 시작했습니다. 그 연체율이 9%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2008년도 금융위기의 연체율이 8%에서 터진 건데 저희는 지금 PF 상황이 그만큼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만약에 나빠져서 PF가 터지면 한전이 채권을 발행했을 때 금융시장에 만드는 이 교란 요인, 사채 구축 사건이 결국은 금융위기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조속히 이 문제를 초당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저는 지난 정부에서도 요금을 올리지 않은 과오를 인정하고 이번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하면서 서로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이 재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과연 어떻게 될지는 거의 눈에 보듯 뻔한 상황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선책이나 또 다른 악의 방법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은 그 해당 당사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모랄 해저도 있고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그런 규모로 이미 확장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열띠게 이거에 대해서 최근까지도 주장하고 하다 보니 이제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타협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더 이상은 이거는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다. 명백하게 인식하고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부분을 서로 현명하게 우리 시민들이 헤쳐나갈 수 있고 국가가 그걸 선도하고 정당과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길 제발 조속히 바랍니다. 예, 조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 전력 요금 문제는 뭐 조 교수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특히 이제 조 교수님께서 굉장히 요즘 열띠게 주장을 하셨죠. 근데 이제 결국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뭐 전력 요금을 유럽처럼 몇 배씩 인상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 지금 제가 상상하기로는 정부 당국은 이 요금 인상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이제 물가에 있어서 기여도가 제일 1등인 재화이기 때문에 이 물가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하고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함으로 인한 시장의 교란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이것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 저는 아까 그 유럽의 재정 투입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일정 정도 재정 투입을 통해서 단기적 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전력 요금 인상의 로드맵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가정이든 산업계든 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얘기를 자꾸 하면 답답하니까 그다음 질문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플로어 질문 없습니까? 혹시 유튜브에서도 질문이? 예, 저희가 보통 이렇게 질문이 없으면 이 발표와 토론이 굉장히 잘 됐던가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보기에 아마 전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약 한 7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여기 토론자분들하고 발표자께 시간을 조금 못 드린 측면이 있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조금 전에 그 배출권 거래 선진화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최근에 지난달에 2022년 배출권 거래에 대한 운영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내용 속에는 설문 결과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그 설문 결과 내용에 보면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운영 결과가 그 기업의 경쟁력이나 수입 증가에 이어지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감축 노력 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없다라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된 정책 방향이 제시되지 못해서 굉장히 혼란스럽다. 확실한 그런 부분이 아마 걱정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축 기술 도입 시에 재정적인 지원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직접적인 온실가스 설비 투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의 요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올해 말까지 지금 마련될 제4차 에너지 배출권 거래제 기본 계획이 이제 수립될 예정인데요. 여러 가지 이 문제점에 대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단도 내부 감축 사업 활동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 재정적인 지원을 계속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그 지원 한도를 지금 3억이었는데요. 올해는 60억까지 저희가 상향해서 그 보조율을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감축 사업 활동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 발전 부분과 건물 부분에 국내 감축 사업들도 비용 효과적인 감축 활동이 활성화될 때 이제 그 다양한 그 대책 마련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예, 우리 한전의 연구원장님이신데 제가 성함을 성함과 소개해 주시고요. 질문. 그 한전 전력연구원장 이중호입니다. 제가 일부의 패널로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는 시간을 조금밖에 안 주시더라고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시간이 남는다 그러니까 제가 또 굳이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신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조홍종 교수님께서 굉장히 그 한전 전기요금 많이 거들어 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한전은 정말 국민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전은 여러분들은 국민들은 전기를 받아야 되고 써야 되는데 한전이 망하면 결국은 국민들이 다 그걸 갚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국민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망하더라도 한전 같은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수익 많이 냈고 배당까지 다 했습니다. 그 기업들의 주주는 누구냐 하면 외국인들이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전이 낸 적자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흑자를 내고 그 흑자를 가지고 외국인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다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부채는 우리 한전에 남은 부채는 결국은 국민들이 다 갚아야 될 것입니다. 한전이 흑자를 많이 낼 필요도 없지만 조금은 그래도 흑자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다 국민들이 다 나중에 다 갚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정말로 이런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은 국부 유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은 아니었으니까 우리 원장님의 의견을 잘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발표와 토론을 여기서 마치고 제 마이크는 우리 진행자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좌장님과 패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오후 두 번째 세션 함께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많은 담론이 오갔습니다. 오늘 주제가 시장 원리 기반 에너지 다소비 효율화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자 그리고 에너지 저효율 국가입니다. 과거 정부가 전력 공급 우선 정책만 고집하다 보니 에너지 절약과 수요 효율화 정책에서는 조금 등한시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원리를 기반으로 한 산업, 건물 그리고 수송에서의 에너지 효율화 방안이 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좀 패널 토론을 통해서 또 다양한 패널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민 정서의 변화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전까지 너무나도 저희가 저렴하게 이용을 하고 있었죠. 갑작스러운 변화는 아무래도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우리 미래 세대에게 조금 더 좋은 세상을 안겨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